자, 17쪽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중복 보유 허용에 의한 단축 이렇게 나오죠. 기존은 이렇지.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 기존 주택을 한 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개 소유하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합니다. 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물론 전제는 이 집을 취득한 날부터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일 것 이런 요건이 있죠. 지금까지 이 집을 취득하면 종전집 몇 년 안에 팔면 되죠. 그래서 종전집을 3년 안에 팔면 되지. 3년 내에 처분한다. 그렇게 하면 이 집을 1주택의 양도로 푼다. 1주택의 양도로 파줍니다. 1세대 1주택을 파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단 3년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조정지역 내는 2년 이래서죠.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새롭게 개정되는 것은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부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을 취득을 했다. 그럴 때는 밑에 보세요. 개선 신규 주택 취득한부터 1년 안에 해당 주택을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집에 있는 집을 취득했다면 이제는 이 집을 자 이게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다. 그럴 때는 1년 안에 이 집을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이 집을 팔아야 됩니다. 1년 안에. 이제 2년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년 안에 처분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또 1년 내에 이 집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를 1주택의 양도, 기존 집을 1주택의 양도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굉장히 깐깐해졌다고 그렇죠.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이라면 이제 2년 안에 처분하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고 동시에 또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 집을 종전집을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단 종전집에 새로 취득한 집에 임차인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 집에 내가 샀지만 이 집에 임차인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2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2년까지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다? 세 놓으려고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에 세입자가 있다. 물론 비어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기존에 집을 산다. 내년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취득했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있다면 2년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년 안에 처분하고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는 연장을 해서 2년 안에 전입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을 넘겨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거주 요건 추가. 자 이제 우리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비과세 요건 몇 년 보유해야 되죠? 2년 보유해야 되죠. 1세대 2년 보유. 단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은 2년 거주하되 2년 거주 기간 안에 몇 년? 2년 거주도 해야만 비과세 된다고 그렇죠. 2년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요 2년 거주한다는 것에 예외가 있었거든. 예외가 뭐냐니까 만약 이 집이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그 밑에 요건 한번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받지만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지금까지는 임대 등록한 주택이라면 그때는 요 거주 요건 요걸 거주 안 해도 비과세했거든. 왜? 임대는 내가 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말고 임대하기 위한 부분이거든. 그 지금 단 이것이 임대주택 등록 임대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배제했습니다. 2년 거주 요건 이걸 배제를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등록 임대주택이라 해도 2년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말만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다. 지가 딴 데 살고 있으면서 요 집은 세를 주고 그래서 등록 임대하니까 임대주택이라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인정해 주거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조정지역인데 2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는데 등록 임대한 주택이라고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이렇게 하니까 문제 있더라 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제는 설사 등록임대주택이라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만 비과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 충족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았지만 이제는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세할 때 분양권도 포함한다. 이건 2021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라서 이제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분양권도 중과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하겠답니다. 분양권, 당첨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서 과세하겠다고.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안에 3주택, 2주택은 세율 얼마다? 원래 6에서 42%에 플러스 10% 하거든. 그리고 6에 45에 플러스 20% 하거든. 이렇게 하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분양권, 당첨권은 제외시켰거든.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 당첨권도 이 집을 파는 날 현재 이 사람 분양권도 있다. 그럴 때는 역시 요번에 중과 적용을 하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과세 대상에 이제 분양권도 포함을 한다. 나는 해운대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해운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 기존의 집을 판다.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또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율 적용 시에 다 풀렸습니까? 이것들이 연락도 없이 풀어? 지 마음대로? 부산 전체가 다 풀렸습니까? 수영구도? 내 것도 팔아야 되겠다. 서울시라고 하잖아. 아이 괜히 부산 이야기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것 같다. 조정대상 지역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시 조정지역 안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조정지역 안에 대한 집을 팔 때는 1세대 2주택자에서 세율 적용에 중과세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분양권, 당첨권도 중과 대상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나오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 세율 인상 참고라고 되어 있죠. 왜?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얼마? 일반적인 부동산은 자 일반적 부동산 같은 경우 세율이 1년 미만 보유했다. 세율 몇 프로더라? 50%. 1년 이상 되었다고 해도 2년 미만 보유했다. 세율 40% 이렇게 사용했죠. 대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1년 미만 보유했다. 세율 40%. 1년 이상만 되어도 누진세를 썼거든. 누진세를. 그런데 내년부터는 원래 말고 2021년부터는 똑같이 여기도 50% 한다. 여기도 40%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건 내년에 보시면 돼. 내년에 원래 끝나고 내년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세율도 플러스키고 또 조정지역 안에 다주택자는 장기보유도 받을 수 없잖아. 장기보유 홍제도. 하지만 밑에 마지막 적용 시기 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것도 언제? 올해 6월까지 판다면 이럴 때는 세율 적용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장기보유도 인정을 하겠다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자가 몇 년 보유한 것? 10년 이상을 보유한 집을 판다면 올해 6월까지만 판다면 장기보유도 인정을 해주고 세율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올해 6월까지만 한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라서 6월 지나고 나면 이제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불이익을 주겠다. 한시적으로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뒷장 20쪽에 밑에 보니까 2년 이상 거주에 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2년 이상 거주에 한해서 이거 역시도 조정지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자, 원래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인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했다. 3년 이상 보유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 곱하기 2 하니까 6%. 4년 이상 보유했다. 2%씩 하면 되죠. 8% 이렇게 해서 최대 15년 이상을 보유했다. 30%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아니 1세대 1주택으로 또 장기 보유는 미등기는 공제 인정 안 하거든. 1세대 1주택 등기도 되었고 3년 이상 보유도 했고 만약 거주까지 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건 무엇에 대해서 한다? 고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모두 갖췄지만 고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해요. 장기보유를 개정하겠다고 어떻게 개정하냐 보니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겠다. 1세대 1주택이라 해도 이제는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인정을 합니다. 그럼 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난 부산에 집을 10년 가지고 있었다. 10년 보유했다. 이걸 판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등등등. 근데 집이 얼마냐? 집이 10억에 팔았다. 뭐 20억에 팔았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만 9억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하거든. 과세하면서 근데 문제는 10년 보유만 하면 돼 이제는. 근데 이제는 거주도 해야 됩니다. 장기 보유는 거주도 해야만 장기 보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보유해가지고는 1세대 1주택이라 해도 장기 보유, 만약 나는 보유만 하고 거주는 안 했다. 그럼 요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나는 보유했다. 근데 거주도 2년 이상 했다. 그럼 이제 거주도 만약 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인정합니다. 됐죠? 앞으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다. 나는 20억에 팔았다. 얼마까지는 비과세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을 초과하면 과세하거든. 그때 과세할 때 장기보유는 지금은 그냥 보유만 했다면 무조건 공제가 되지만 이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것에 한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자, 새로 봅시다. 그럼 나는 2년 거주했다. 뭐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니까 2년 거주했다. 그럼 그냥 8%에서 8% 최대 38, 24%까지 이래 공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1년부터는 지금은 거주를 2년 이상 했다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나눴습니다. 이제 보유와 거주를 나누어 이 사람 10년 보유했는데 2년밖에 거주 안 했다. 3년밖에 거주 안 했다. 그럼 3년 이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나누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그럼 8%다. 8%면 보유의 4%. 그리고 거주의 4%. 딱 금액 나눠서 보유를 3년을 했다. 거주는 3년 했고 보유는 3년밖에 7년 보유했지만 거주를 3년밖에 안 했다면 3년 보유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요 세율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세율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큼만 요 공제를 적용하고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이라 해도 장기 보유는 원래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공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공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구분하여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큼만 요 공제를 적용하지 단순히 보유한 기간은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기 보유도 예? 그렇죠. 9억 초과되지 않으면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니까. 그 다음 21쪽에 증축에 대한 환산 취득가액. 그 밑에 보니까 박스입니다. 바로 밑에 박스가 있고 검은 글씨로 돼 있고 위에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뭐냐니까 실제 중개 오래 하시면 알 때 원룸 집권할 때 이야기입니다.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다.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다. 자, 원룸 지었다 봅시다.
다가구주택을 짓거나 원룸을 지었다.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다. 양도할 때 10억인데 양도소득세는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은 독립부동산이거든. 그럼 양도할 때 토지 얼마 양도했다, 건물 얼마 양도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건물을, 토지를 4억에 팔았다. 그리고 건물은 6억에 팔았다. 팔 때 아예 처음부터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10억 팔았다.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서 신고할 때는 토지 얼마 팔았고 건물 얼마 팔았다 금액을 구분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파셨습니까? 10억에 팔았는데. 아, 선생님 10억에 파신 건 알겠는데 그거 가운데 건물이 얼마고 토지 얼마입니까? 10억에.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그냥 12억 얼마에 팔았다, 18억에 팔았다 하지 그거 가운데 토지 얼마고 건물 얼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양도할 당시에 이 부동산의 토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금액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 이렇게 해서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취득가액이 얼마인가 하니까 토지는 3억에 취득했답니다. 근데 건물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참 많습니다. 이거 원룸 같은 거 지을 때 뭐 4층짜리 원룸 짓는다? 누가 와서 지어요? 법인이 와서? 아닙니다. 보통 법인 와서 짓기보다는 일반적인 건설업자 불러지는 경우 참 많거든. 그럼 거기도 또 제 하청을 줘요. 또 하수니까 실제로 증빙되지 않는 금액이 참 많습니다. 취득가액이 얼마라는 게 증빙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아니 2층짜리 단독을 지어봐. 단독 지면서 2층을 새로 올려고, 아니 2층은 단독 지으면 전체를 다 새로 올려고 이러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하지.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뭘로 하라고 배워서 옛날에. 그때는 추계 결정해야지. 매가만기로, 매가만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또는 기준시가로 이렇게 하거든. 그럼 매매사례가는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매매사례가보다 감정가도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 뭐 하니까 환산가 들어갑니다. 환산취득가. 환산취득가 되면은 실제로 토지는 있죠.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시작하잖아.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건물 가치는 사실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사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지나면 건물 가치는 인정 안 합니다. 원래. 건물 가치 인정 안 하고 토지 가격만 보고 계산하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환산가가 없어. 환산가. 환산가액을 줘간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양도 실지가액에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할 때 기준시가 이 금액인데 양도 실질 금액은 이 금액이네. 취득시 기준시가 이 금액이네. 실질 취득가는 이 금액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나 건물 부분은 앞서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건물 가치가 하향되거든. 알고 보면 이렇게 하면죠. 요 금액이 이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요 1억에 대한 양도 차이, 요것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야. 실제 이렇게 하니까 그럼 문제는 환산 취득가를 하면 환산하는 금액 6억이라고 쳐봐. 6억. 환산하니까 똑같이 6억 나오더라. 6억 원에 작년에 신설된 거 저장해 둔 6억 원에 5%에 대한 가산세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실지 취득가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환산가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계산한다면 환산한 이 금액에 5%에 대한 가산세를 받았어. 6억에 5% 얼마야? 5, 6에 30,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래서 지방소득세 계산해야지. 3천 몇백만 원 냈다리야. 가산세가 3천 몇백만 원이야.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중개업자들은 뭐 했냐니까 그러지 말고 매매 사례가, 감정가, 그 다음에 환산가 이런 거거든. 감정가를 적용시키면 돼. 건축물 신축했잖아. 신축하고 3개월 안에만 감정 받으면 감정가를 인정을 해줍니다. 3개월 안에 감정 받아서 6억 딱 적으면 돼. 이게 뭐 대형 빌딩도 아니고 수천억씩 하는 빌딩도 아니고
요런 정도의 원룸, 감정비가 한 100만 원 좀 들어갑니다. 100만 원 안에 좀 들어가.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감정해달라고 100만 원 주고 주머니에 50만 원 찔러 넣으면 6억이라고 해줘요. 감정가라서는 감정 섞인 감정가거든. 감정 섞인 감정가라서 일정 정도만 찔러 넣으면 어느 정도 감정을 해줍니다. 은행 대출 받을 때 감정하잖아. 이거는 은행 자체에 근데 하고 있는 자기들이 의뢰하고 있는 감정평가 기관이 있거든. 그걸 어디가 감정평가하는가 그 기관을 좀 미리 알고 미리 가서 찔러 넣으면 그것도 감정 섞기가 다 틀려집니다. 요거 감정받으면 대충 내가 원하는 금액이 다 나와줘요 사실. 이러니까 이거는 한 3,100만 세금 안 내야 되거든. 대부분 중개업자들 하는 말이 취득가액이 대충 정비가 안 되는 게 참 많다 보니까 그러시면 감정받으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감정받으시라고. 감정받으셔가지고 100만 원도 쓰시고 그리고 5억 얼마, 6억 얼마 하면 세금 크게 안 되거든. 3,100만 원 가산세 내야 될 걸. 대충 뭐 100몇십만 원 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부터는 감정가도 이렇게 하겠다. 감정가도 이제는 감정받았다. 감정가가 나와도 감정가액에 5%를 곱하도록 가산세를 내도록. 건물을 신축하여 5년 안에 팔 때 원룸 지으실 때 내가 원룸 업자를 하겠다고 임대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짓는 분도 있지만 원룸을 지어서 어느 정도 딱 호수가 차고 좀 괜찮게 소득 나오면 이걸 팔려고 짓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건물을 딱 신축하여서 봐. 거주자가 신축, 정축하여 자 신축, 정축하여 했는데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정축한 건물 이것도 포함해서 이제 정축까지도 포함하고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정축하여 얼마? 5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을 실제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감정가, 환산가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계산한다면 이때는 취득가, 환산가, 감정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원룸 짓고 다가구 짓고 할 때 감정받으시라고 지금 사실 많이 했습니다. 꽤.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감정가나 똑같아. 그럼 이제 원룸을 지을 때 실질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나하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실질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는 가산세 나오기 때문에 끝에 이제는 감정가의 경우도 포함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단 신축은 무조건 그렇게 하고 정축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정축할 때만 이런 내용을 적용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이런 정축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쓴다? 원룸할 때. 상업용 건물 큰 거는 대부분 종합건설 법인이 오기 때문에 법인장부상 얼마의 금액이라는 게 실제 매매 사례가가 다 확인되거든. 그런데 대충 원룸 짓고 아니면 2층, 3층 단독 짓고 할 때는 실제 계산서를 끊어주거나 이러지 않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질구레한 돈은 나가는데 정비가 안 되는 돈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나온 부분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안에 파는데 취득가를 실거래로 하지 않고 환산가, 감정가로 한다면 요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 다음 밑에 또 그 박스 안에 개정 내용, 고가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부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지금까지는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9억을 초과하는 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등등등. 한데 거기에 지금은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았거든. 이제는 입주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내용으로 계산을 하겠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시에 9억이 초과된다면 일반적인 고가주택의 양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대토, 조세탐내 제한법, 대토는 큰 의미 없는데 우리가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이 된다. 수용될 때 보상을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현금 보상 받는 방식이 있고 채권 받는 경우가 있고 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끝나고 난 뒤에 다른 토지로 돌려받는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럴 때 당신이 만약 대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는 세금 15% 감면해 주는 것을 이제 40% 감면 적용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장 넘겨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이 뭐다? 아니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거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주택이 있었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아버님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요 동거주택에 대해서 요 주택의 80%를 공제 적용을 해줬습니다. 80%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를 공제 적용을 해주겠다고. 100% 공제해 주겠답니다. 또 공제 한도가 5억까지 공제했는데 이제는 6억까지 공제 적용을 해주겠다고. 그러나 뭐 아버님에게도 전체를 다 돼 있다가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 공동 소유로 돼 있었다. 공동 소유로 아버지 절반, 아들 절반 이렇게 하면 요 절반에 대해서 100% 다 공제를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요 100%가 만약 이 50%가 한 10억쯤 된다. 10억쯤 되면 6억까지에 대해서는 100% 공제해주고 4억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과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같이 동거하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어. 이때 동거는 배우자는 빼고 그게 왜 나온 제도냐니까 가급적 부모님 모시고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장려하자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른 돌아가셨다. 그럴 때 가급적 그 집 전체에 대해서는 다 공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동거주택은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의 동거기간입니까? 네? 만약에 자녀하고 동거했다면 네. 동거기간이 몇 년 이상 기준치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있긴 합니다. 그럼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서 동거하고 이런 건 인정은 안 하거든. 근데 세부 사항은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 5년인가를 이상을 동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 요거 나중에 여러분이 상속증여세법에 한 번쯤만 딱 찾아보시면 동거주택 하나 요건 세부적인 시행령을 보시면 몇 년 이상을 동거하여야 하며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뒷장 나오는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앞에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한번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도 했고,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 우리 시험하고 큰 관계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봐요. 우리 25쪽에 지금까지는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을 왜 하는가? 주소가 외국에 있다. 송달하기 곤란하다.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4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는데 서류를 교부하고 있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이고 또 확인되지 않고 송달이 곤란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는 뭐 2회 이상 납세를 방문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 기간이 3일 이상이 되고 그 세 번째가 지금까지는 서류를 등기부표 송달했는데 수취인이 부재 중이다. 그리고 부재 중이나 반송되었다. 수취인 불분명 이렇게 하잖아요. 공시로 하여 송달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수취인이 부재 중이다 또는 수취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합니다. 딱 하니까 송달하니까 나 안 받아. 나를 안 받아. 지금까지는 수취를 거부해도 이 사람이 자기가 거부한 거기 때문에 송달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해도 그때는 공시송달, 공시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시송달 요건을 합리화시켰다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뒷장 지방세법 주택분 취득세율 인하 이미 있다고 줘 두 가지 6에서 9억 사이의 주택에 관한 부분과 밑에 1세대 4주택 이상일 때는 1에서 3% 쓰지 않고 4%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27쪽의 무신고 허위신고에 대한 취득세 과세편 개선 무신고 허위신고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이게 지금 그 옛날 이야기다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이 다 실질 취득가를 과표로 삼잖아. 부동산 거래 시행하는 법률이 나오면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라 해도 실거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이제는 부동산 사시장 취득 가액으로 한다.
실질가액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 실거래가액을 한다고 배웠습니까? 어떤 경우는 실질 취득가를 과표로 한다? 국수공판법 나오잖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외국부터 수입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공매의 방법으로, 판결문으로, 법인장부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요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여서 검증받은 취득, 신고하여 검증받은 취득. 요 경우도 실질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제한테 배우시면 알지만 제가부터 상식을 이렇게 무슨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무슨 법률 이거하고 무슨 법하고 어느 게 상위법이다. 무슨 법률하고 무슨 법하고 어느 게 상위법이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예. 법의 제목이 짧을 때는 무슨 법이 됐습니다. 법의 제목이 길 때는 무엇 관한 법률 이래 끝납니다. 같은 법입니다. 똑같은 거.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은 건 실질 취득가를 과표로 삼거든. 문제는 앞뒤 말이 안 맞는 사람 많아요. 흔히 고장, 난명, 외로울 고자, 손바닥 쌍자, 외로운 손바닥, 난명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손바닥도 혼자 소리 안 나거든. 마주쳐 소리 나는 거지. 뭐가 문제니까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연동 자체가 잘 안 돼서 이 양반은 갑은 실지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를 6억에 했다 쳐봐. 6억에 했다. 근데 갑은 취득세 신고하면서 나 5억 7천에 취득했는데 5억 8천에 취득했는데 이래 신고하는 거야. 신고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터무니없지 않은 이상은 받아줍니다. 아니 사람 살다 보면 나는 급하게 팔아. 흔히 말하면 벽에다가 붙이는 게 전봇대. 사정상 금매.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사정상 금매랍니다. 진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은 현시가는 6억이지만 5억 8천에 팔 수도 있거든. 그게 터무니 또 내가 반드시 사야 되면 6억 1, 2천에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높이 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신고하면 받아줍니다. 자, 이렇게 신고했는데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나 6억에 팔았다 신고한 거야.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지. 이 양반 6억에 팔아서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자체가 연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만약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에 팔았다고 신고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그 금액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밑에 신고가액 단 지자체 조사 결과라든지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이 금액보다 만약 적다면 이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이 금액을 그대로 취득세 과표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신고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신고하려면 상대방하고 말을 맞춰야 됩니다. 말을 맞춰야 됩니다. 입을 맞추고 하면 안 돼. 매도자와 매수가 남녀일 수도 있으니까 입을 맞추면 안 되고 말을 맞춰서 똑같이 5억 8천에 팔았다, 5억 8천에 샀다 같이 신고합시다. 이래 가야 되는 거지. 실패없이 이 양반은 6억, 지금 5억 8천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허위신고, 과소신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재산세 분납. 재산세 분납이 작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하려면 납부세금 얼마 넘어갈 때?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금이 250만 원만 넘어가면 분납 가능했습니다. 재산세는 500만 원 넘어가야 분납되는 거고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해야만 분납되거든. 분납은 있는데 모두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재산세는 500만 원, 양도세 1천만 원, 분납 기간도 틀리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이라고 6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고 요는 양도 납부기한이 2개월 안에 분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이번에 재산세도 500만 원 대신 250만 원, 재산세도 납부세금 250만 원 넘어가면 분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부세금이 250만 원 나온다. 어느 정도 되면 3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30만 원쯤 나옵니다. 30만 원쯤. 그럼 3억짜리 아파트를 한 8, 9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나옵니다. 3억짜리 아파트 한 8개, 9개 가지고 있다. 그 사람한테
한꺼번에 내기 힘들지, 부담스럽지, 나누어 낼래. 내가 볼 때는 고양이 지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 한꺼번에 내기 힘든 분은 세금 금액이 적은 분이 한꺼번에 내기 힘듭니다. 전기요금 나는 뭐 타워펠 살면서 여름철에 완전 뭐 에어컨 사람 없을 때 낮에도 뺑뺑 돌리고 우리 애놈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놈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군대 대신 대체복무로 군의관 대신 보건소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 5월 달에 이제 제대네. 근데 다시 서울 가서 지금 집행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보건소 있잖아. 지 방에 낮에는 지금 근무하고 방에 아무도 없어요. 낮에도 내내 에어컨 돌린답니다. 내가 이놈씨 막 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 겨울 요즘 아빠는 안 해. 저녁에 그러니까 요즘은 지 없을 때도 낮에도 내내 보일러 돌린답니다. 큰일 나죠, 그렇죠? 국가 돈인데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근무하다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자기 끝나게 한 시간 전에 돌리든지 30분 전에만 돌려도 네가 한번 뜨뜻해진다고. 그러니까 직가라고 뱀뱀 돌리고 요즘 애들이 그런 개념 자체가 잘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전기요금이 뭐 한 달에 막 200만, 300만 나오는 이 사람은 돈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막 10,000원 얼마나 하고 20,000원 얼마나 이런 분이 하는 건 내기 더 힘들어요, 사실. 진짜 분납은 없는 사람에게 분납을 사용하는 거지. 이런 사람 내가 볼 때는 분납할 필요가 없어.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재산세 납부세금 250만 원 나온 사람이 납부기 하나 내지 않으면 가산금 100%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안 내면 안 되도록 세금 떼먹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때문이지 돈 없는 사람은 어째도 고날짜리 내려고 바닥바닥 합니다. 바닥바닥. 어쨌든 일에 합니다. 250만 원. 일에 한번 내보고 싶다 나도. 분납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분납하는 금액이 바뀌었어. 그 다음 뒷장 종합부동산세 29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 하잖아. 공시가격 합산액.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얼마? 6억 초과될 때 합산액이 6억이 초과된다. 이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죠? 그렇죠. 5억 초과. 별도 합산 토지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 대답을 바닥바닥 잘하고 있다. 작년 시험 쳤거나 재작년 시험 쳤거나 시험 공부하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바닥바닥 합니다. 그렇죠. 나는 뭐 저런 게 있었나? 그러면 시험 치지 한 5, 6년 이상 되신 분 그나마 그렇지 저런 게 있었지. 저런 게 10년 이상 되신 분들 어쨌든 합산 6억이에요. 근데 토지는 배제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택은 합산액이지만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있거든. 합산 배제 대상 주택. 합산하지 않는 주택. 그럼 1, 2년 되신 분. 중개업 초짜분들. 해봐. 어떤 합산하지 않는다고 배웠지?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 주택, 그렇죠? 사택 이런 합산하지 않잖아. 그런데 주택으로서 임대주택,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임대주택의 요건을 바꿨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요건, 임대료 증여 요건 앞이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요건 쭉 나오는데 연 5%를 넘어가지 않을 것. 임대주택의 요건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그리고 그 집이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그 이하의 집이며 연 임대료가 5%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던 건 연자를 뺐다고 했잖아요. 연자를 빼서 이제는 임대료 증여 요건에 증가율이 5% 이상일 것에서 5% 이하일 것 연 기준을 뺐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임대 기간 동안은 절대 못 올리고 아예 밑에 못을 박았지. 임대 계약 체결, 임대료 증여 후에 1년 안에는 임대를 다시 정액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대료 증여 요건 위반했을 때 합산, 배제, 제외 기간
위반한 연도, 그 다음 1년간 또는 총 2년 동안에는 합산 배제를 제외시켜 합산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법이 정하는 요건이라 해도 어디 있는 것은 합산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뭐 6억, 3억 등등 하지만 어디 있는 집은 단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집은 가액이 얼마든 무조건 합산시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집은 합산 배제한 주택 없습니다. 조정 지역 안의 주택은 무조건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 넘어가 보니까 합산 배제 명확히 했다. 큰 의미 없는 거고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하는 걸 이걸 막자는 의미지 상속받았다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뭐 합산 배제해 줍니다. 대신 합산 배제 다가구 주택 31조 임대요건 등록 지금까지 그냥 일반 주택 말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임대를 개시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냥 주택이 있잖아.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걸 임대주택 할 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시군구에 임대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합산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면 되지 시군구에다가 임대주택이라고 등록할 필요는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가구 주택이든 아니면 일반 주택이든 합산 배제 대상 되려면 두 가족 다 임대를 개시하고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시군구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그 내용을 다 갖춰야만 합산 배제하도록 앞으로 크게 없어. 다가구든 그냥 일반 주택이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되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시군구에 가서 임대사업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합산 배제하는 임대주택 기간 리모델링 큰 의미 없다. 우리 뭐 임대주택으로서 단기 임대는 몇 년이죠? 단기 임대가 보통 4년, 장기 임대는 8년 이상이거든. 근데 임대하는데 난 집을 임대하고 있다가 재건축한다고 멸실돼서 멸실되는 거야. 거기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재건축하고 난 뒤에 새롭게 집을 또 임대하고 있다. 그때 임대 기간이 앞에 그 빼고 새로 주택이 아니고 앞에 멸실된 그 집의 임대 기간과 그리고 재건축한 이후에 이 집의 임대 기간 합쳐서 임대 기간 따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는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야. 리모델링 하기 그 이전의 임대 기간과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의 주택의 임대 기간 합쳐서 임대 기간을 갖추고 있는지 이 기간을 그렇게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앞에 있죠. 앞에 있다. 우리 원칙은 공동소유가 되면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소유로 한다. 하지만 이제는 원래부터는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도 연소득이 600만 원 넘어가거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한 주택인데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는 그 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뒷장 넘겨서 분리과세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우리 분리과세 임대소득 알죠?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해도 2개 이상의 주택이라 해도 원래 월세는 과세하잖아. 2개부터는 보증금을 안 받아도 월세는 과세하잖아. 그런데 연소득의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된다면 작년까지 저작년까지 비과세였거든. 주택의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저작년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난 집을 3개 가지고 있다. 3주택을 가지고 있고 1개는 내가 살고 있고 나머지 2개를 세를 줬는데 이 집에 월세가 해봐야 끼봐야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돼. 1200만 원. 이 집은 월세가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2천만 원 안 되거든. 이걸 2018년까지는 비과세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작년부터 과세하잖아. 과세하되 뭘로 한다? 원칙은 분리과세. 원칙은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뭐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시켜 과세하는 뜻입니다.
우리 연금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이 2,400만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이 합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1.4% 세율만. 근데 이걸 종합소득에 합쳐버리면 다른 소득도 있다면 금액이 크잖아.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거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세율도 6에서 42%입니다. 종합소득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은퇴하신 분, 퇴직하시고 그냥 집 한두 개 있는 거 세놓았는데 1년 내내 봐야 들어오는 소득이 1,8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양반도 나오는 소득과 다른 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떼가지고 1.4% 세만 적용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은행에 이자 나온다. 은행 이자 나오죠? 통장정리 최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안 해봐. 요즘은 통장정리 전부 인터넷 뱅킹 가든지 폰 다 하지 통장 정리를 거의 안 하잖아. 그렇죠? 한 번씩 보면 이자 소득 얼마 나오더라고. 이자 나오더라고. 깜짝 놀랍니다. 와, 진짜 야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왜? 127원, 38원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현재 다른 소득 합쳐가 종합소득 이래 안 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또 일부의 기타 소득 이런 것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분리시켜 분리과세 합니다. 근데 분리과세 하겠다고. 근데 분리과세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렇죠.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사실은. 분리과세 하는 게 오히려 세보다 많을 수, 14%거든. 분리과세가 14%입니다. 근데 종합과세는 6에서 42%잖아.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양반 거의 6%밖에 적용 안 될 건데 분리과세하면 14% 되거든. 그래서 예외적으로 종합과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분리과세는 주택이 아닌 만약 2천만 넘어가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가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지금까지는 이 분리과세는 주택 임대소득의 임대료 정액이 연 5% 이하일 것하고 똑같이 그냥 5% 이하일 것 이렇게 내용을 맞춘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 오른쪽 쭉 넘어가서 제일 밑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얼마 넘어가더라? 4,8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복식부기가 아니지 그렇죠? 근데 복식부기가 되면 본인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세무사에게 가서 장부정리 해달라고 기장대행을 해야 됩니다. 장부정리를 기장대행하자. 우리 세무사 배우면 무슨 세무사 기장대행 딱 나오잖아.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말 그대로 복식부기, 단식부기 하는 게 아니고 복식부기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매입과 매출을 나누고 손익을 나누고 비용을 어디에 썼다는 걸 탁탁탁 정리해야 돼. 흔히 말해 회계장부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이거 달라지는 거야. 거기 보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업종별 기준일 때 이제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소매 법은 3억, 제조업이나 뭐 음식점 이런 것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 등은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7,500 넘어가면 복식부기 해야 됩니다. 돈은 없지만 통이 커서 7,500까지 눈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첫 단위가 억 단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차비 얼마입니까 하면 1억 2천 전체들 7,500 넘어가면 복식부기 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압니까?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음식점 하고 있잖아. 음식점을 옆에 하고 있는데 나이도 많고 음식점 내 이름은 살짝도 돼 있지만 아들한테 대충 맡겨놓고 나는 그 인근에 농사를 지어요. 이제 인근에 농사 짓잖아.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이 양반의 연소득이 7,500 넘어가잖아. 그때는 농사 안 짓는 걸로 봅니다. 내가 음식을 하는데 음식 1억 5천이거든. 음식 1억 5천인데 음식점 매출이 1억 5천 넘어가잖아. 농사 안 짓고 음식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8년 이상 자격농지할 때 거기에 자격기간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어. 부동산 임대업이다.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내 원차 짓기는 좀 힘들거든. 가끔 저기 보니까 뭐 청도 무슨 지역에 농지 임대한다고
당신이 와서 농사를 짓고 한 달에 얼마 달라고 뭐 50만 원 달라고 이런 것도 있고 과수원 하는데 과수원을 내가 당신이 맡겨놓고 당신 이 집에 살고 과수원 운영하라고 한 달에 얼마 달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또 반발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기 회사 다 못하니까 나는 요쪽에 농사 짓고 당신 다 일부러 당신 농사 짓고 이렇게 월세를 받아요. 이래 받았는데 그 받은 금액이 1년간 7,500 넘어가면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아닌 걸로 봅니다. 그냥 임대업자로 봅니다. 이 사람은 이 농지는 다음에 농지의 대토 요건 안 돼. 그리고 파는 자기용 농지도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임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7,500 넘어간다. 이때는 이 사람 농사 안 짓는 걸로 봐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걸로 하지 이 사람은 농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식점 1억 5천, 임대업 7,500 이런 사람이 되면 넘어가면 복식부기를 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 쭉 넘어가서 38조 6번. 요건 이제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예.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